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네스터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3번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이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이제 이런 내용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안에 들어있는 우리 기록의 작성과 보존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간호기록부, 진료기록부 이런 내용 작성해라 라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간호기록부에는 이런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된다. 보존기간은 이렇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간호기록부에 기재되어야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혹은 다음 중 보존기간이 다른 기록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나올 때 간호기록부랑 뭐랑 비교해서 나오겠어요? 뭐 진료기록부 이런 거랑 잘 비교해서 나오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2조고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이나 진단이나 치료 내용 조금 더 상세하게는 시행 규칙에서 다룰게 라는 얘기예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해라. 서명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자의무 기록까지 포함하고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되었다. 그리고 수정되기 전에 원본 이런 거 모두 보관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벌칙이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제 88조인가 그 벌칙 부분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도 안 된다. 수정했으면 수정했다고 기록을 남겨야 되고 원본도 있어야 되고, 또 고의로 이거는 뭔가 악의적이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고치지 말아라.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비교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안에 타이틀이 다르잖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타이틀이 다른 만큼 각각 뭐 해야 되는지는 그거에 맞게 해라는 거죠. 먼저 간호기록부. 간호기록부는 간호를 받을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우리 바이탈 하죠. 바이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 약주잖아. 투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뭐 해요? 아이오 체크하죠. 아이오 체크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간호 일시. 그래서 지금 며칠이고 몇 시인지 이거 쓰고 이런 거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진료기록부는 도대체 뭘 쓰나? 진료기록부는 아무래도 진료를 보면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겠죠. 그래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 주민번호 등, 그리고 주된 증상, CC 있다 그죠? 직컴플레인 같은 거 써주고, 추가로 병력, 가족력 이런 거 기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진료를 봤으면 진단이 나오겠지. 진단 결과,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 내용. 진단 내렸으면 치료를 했겠지. 그 치료 내용, 어떤 주사 줬고 투약했고 처치했는지, 그리고 진료 일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간호기록부와 진료기록부 다르다라는 내용 인식을 하시고요. 간호기록부는 무슨 상황이 많아. 뭐 그리 상황을 좋아하는지. 바이탈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아이오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간호받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간호 일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은 기록의 보존기간이에요. 보존기간 요거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호기록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간호기록부는 몇 년인가부터 볼까요? 5년. 그런데 우리가 단위가요.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어요. 한번 외워볼게요. 이거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 1분 뒤면 외울 수 있어. 1분 딱 강의하고 1분 뒤면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10년짜리 제일 어려운 거부터 볼까? 제일 길게 가는 거 보존이 조금 10년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10년 동안에 우리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어떤 경과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진단이 나와 있는 진료기록부, 그리고 수술기록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진단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한번 다시 10년 전에 거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까지는 수술기록부, 진료기록부 보존을 해야 하도록 의료법에서 시행규칙 제15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존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의료법 위반인 거지. 그리고 반대로 처방전 2년짜리 한번 볼까? 처방은 쉽게 바뀌고 이 진단에 따라서 진료기록부에 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2년이야, 2년. 제일 짧지 처방, 그래서 2년.
그 다음에 3년짜리가 있어요. 진단서. 세 글자지. 진단서. 처방전도 세 글자인데요. 이러면 이제 외우기 어려워. 처방 두 글자야. 진단서 세 글자죠. 그래서 진단서 사본을 원본 주거든. 그 사본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냥 다 5년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외우고 그 다음에 5년은 다 때려 놓는다. 이렇게 하시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조상기록부, 아기 낳은 거 기록 관련된 것도 여기 나와 있고, 방사선 사진, 소견서 이런 것도 다 5년이다. 나머지는 다 5년이다. 우리 이렇게 외울게요. 2년 처방전, 3년 진단서, 10년 수술기록부, 진료기록부, 나머지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의료법에서 보존기간이 다른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런 문제 나오면 보기로 자 1번 환자명부, 2번 간호기록부, 3번 조상기록부, 4번 검사 소견기록, 그 다음에 5번 진단서 등의 부본. 답은 뭐였어요? 5번이지. 진단서 등의 부본. 나머지 전부 다 뭐였습니까? 5년짜리였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의료법에서 간호기록부의 보존기간은 너무 쉽다, 맞지? 이거 주관식 나와도 맞춰야 돼. 뭐라고 해야 될까요? 5년이죠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보겠습니다.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와 환자 그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도 의료인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지도하는가? 요양 방법,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치료에 관한 사항, 질병 예방, 합병증 이런 게 아니라 요양 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거 우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짝지어내는 문제 객관식으로 내기 참 좋아요. 내가 그 시험 문제 내면 이런 거 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제24조의 2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시마취 이런 거 할 때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동의 받을 때 다만 설명 및 절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성 중대한 장애를 가지고 올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는다고 만약에 환자가 중대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면은 그때는 동의받지 않아야 된다. 근데 원칙은 뭐예요?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 그리고 수술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런 것들의 이름 들어가고요. 전형적으로 수술했을 때 발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예상되는 후유증,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지 되는 사람, 협조해야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 동의서는 발급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요청한 거를 복사해서 내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은 사항, 수술의 방법, 내용, 수술 등 참여한 주된 의사,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서명하고 나서 변경됐으면 당연히 변경된 내용도 서면으로 알릴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술이 지체돼서 굉장히 심신성 중대한 위험이나 그런 것들이 봐져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라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돼. 알겠죠? 근데 설명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 이것도 보셔야겠죠? 의사 등이, 의사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그런 의무가 없다. 그죠? 없다. 자, 그리고 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 동의 받아야 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보겠습니다. 뭘 신고해야 되나봐. 뭘 신고해야 되는가 볼게요.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에 따라서 최초로 면허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조사, 취업상황 등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될까?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인, 의사, 간호사,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은 이 면허 받고 나서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알아야겠지. 누구한테 신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고, 몇 년마다 신고? 3년마다 신고. 이거 중요하죠. 3년마다 뭐를? 실태와 취업 상황을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6년에 면허를 받잖아. 그러면 언제 신고를 해야 될까? 9년에 신고해야 되는 거지. 6년에 받았면 7년, 8년, 9년, 9년에. 그래서 3년마다 실태와 취업사항 등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반드시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신고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보수교육 받았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보수교육 받지 않았다라면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이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고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인 12월 31일까지 신고해요. 그럼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도 들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3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런 신고 수리 업무는 이런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대한간호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해서는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분 3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무엇을 실태와 취업사항은 근데 보수교육 받아야 된다. 요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26조는 변사체 신고입니다. 신고는 신고인데 변사체야. 변사체는 여러분 뭔가 뭔가 뭐 수사 드라마물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질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왜 껴있어? 조산사는 이제 어린아이의 시체, 태아와 관련된 그런 시체를 검안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간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밖의 사고로 이런 시체가 발생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만약에 그것을 발견한다라면은 누구한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서장. 깜빡하면 안 돼. 이건 사건이잖아, 사건. 경찰서장에게 신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4번 의료행위 제왕과 의료인 단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이 진짜 뭔가 계획을 하면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료법 이거 촬영도 그 1번 강의를 지난주에 촬영했으니까 2번 강의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법들이 쭉쭉쭉 올라와서 보통 일주일 안에 이거를 모두 촬영하고 업로드까지 끝내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에 너무 바빠서 지금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 의료법 강의마저 촬영하고 있어요. 머릿속이 지금도 너무 복잡한데요.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막 머릿속에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강의에 사실은 집중하기가 어렵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강의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잡고 시간 안에 우리가 어차피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해서 이거를 효율성 있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같이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도. 자, 다음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27조 보겠습니다. 27조. 저는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던 문제집 있죠. 문제집도 보고 있고 수문사 문제집도 보고 있고 또 그 전에 기출되었던 그런 시험 문제도 다 보면서 같이
여러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에 그런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자, 무면허 의료행위 많이 들어봤죠? 뭐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냐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그냥 일반 아무 의료인 자격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하는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지만 이것도 무면허예요. 뭐냐면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자기 면허 외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이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인데 처방을 낸다든지 간호사인데 진단을 내리면 이것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미국은 그렇지 않는 간호사 직종이 있지만 저희는 아직 그 그레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자기의 의료인 면허 범주 안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한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 부분에 한해서 우리 실습 가서 의료행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누구든지 이런 법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범위를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사주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야, 우리 병원 오면 돈 줄게. 우리 병원 오면 있잖아, 내가 뭐 줄게. 우리 병원 오면은 엄청 싸게 뭐 이런 걸 해줄게.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원래 네가 뭐 우리 병원 오면 지인 할인은 있어요.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한 80 내고 우리가 본인 부담금 일부 한 20 낸단 말이에요. 20 안 내도 돼. 대신에 우리 병원 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가 내야 될 돈이 20만 원인데 내가 그 본인 부담금 할인해 줄게. 이런 것도 안 되고 돈 줄게 아니면 차를 대절해 줄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그런 거 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요,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에 이런 환자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한테 외국인을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8조에는 중앙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각각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인이죠. 이런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중앙회라고 해요. 간호는 대한간호협회 되겠습니다. 중앙회를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료인은 당연히 이 중앙회가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히 졸업하면 회원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간호사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정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중앙회에서는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위원회가 이 중앙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중앙회, 대한간호협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이 간호사의 그 정도 수준을 자격정지 처분상 그런 심의 수준을 보는 거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앙회에서 이렇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호법 제18조에 그 간호사의 중앙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서 지금 의료법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간호법 신설되기 전에 의료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교과서의 의료법은 간호사가 떼어져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떼어져 있고 그 간호사는 간호법으로 간 거예요. 이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똑같던데 하나가 달라. 뭐냐면 간호사 중앙회는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된다. 의료법에도 나중에 보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중앙회에서 그 말 나오거든요. 그런데 간호법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구항에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 뭐 똑같아요. 어쨌든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주관하는 게 이렇게 중앙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협조 의무 보겠습니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라. 중앙회는 여기 나와 있잖아. 의료법에도 나와 있다고.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회가 보수교육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어디서 주관하느냐 물어보면 어딥니까? 중앙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교육에 대하여 시행규칙 20조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보수교육을 언제마다 받아야 되고 무슨 내용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뭐냐면 직업 윤리에 관한 사항. 여기 중앙회에서 특히 윤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료인이라면은 남의 신체를 법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중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윤리의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전문성 향상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료기술이 계속 개발됩니다. 선진 의료기술 동향 추세 등에 관한 사항. 요런 거 넣어서 교육해라. 매년 실시하는데요.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합니다.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보수교육 관련해서는 정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 자주. 매년 나와. 거의 최근 매년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중앙회가 의료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뭐야? 여기 나와 있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회원 자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회원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뭐 보건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이 문제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죠? 참고로 아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보수교육 시간 연간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가? 당연히 너무 쉽다 이거는, 그치? 8시간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보수교육 누가 면제되고 누가 유예되는지. 면제는요, 25년을 면제받았다면 25년에는 이 사람은 그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아주 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유예는요, 지금 잠시 간호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회원 자질 향상은 잠깐 일단은 너는 좀 이따 향상하자 하고 조금 그 기간 동안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간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취업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보수 교육을 못 받았던 걸 받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면제랑 유예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면제자를 보시면 공부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얘는 회원 자질을 이미 지가 알아서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안 받아도 인정을 해줘요. 전공의. 그리고 대학원생. 우리 간호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하면요, 면제. 그리고 신규 면허 취득자. 그래서 너네 이제 면제지 26년에. 그죠? 지금 4학년들 수업 듣고 있죠? 이미 26년에 면제. 축하드려요. 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면제자, 유예자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유예는 한번 볼까? 유예는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 3개월 안 했다고 유예는 아니고요. 6개월 이상 정도는 안 해야지 이제 우리가 유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유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건 간호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문구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아파가지고 계속 휴직을 하고 있고 너무 아파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의료법상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 1번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이 나왔다, 그지? 얘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그 다음에 올해 면허를 취득한 신규 간호사. 안 받아도 되대.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는 석사 간호학생. 안 받아도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지금 8개월 동안 병가 중인 간호사 안 받아도 되죠. 누가 받아야 돼? 마지막인데요. 병동에 근무하는 수간호사 받아야 돼? 받아야지. 수간호사 제일 많이 받아야지. 많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수간호사 받아야죠. 현장을 뛰고 있잖아. 잘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면제자, 유예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무조건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달달 외운다 라고 생각하고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자, 개설. 먼저 누가 개설할 수 있는가? 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업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라 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는 게 의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아닌 상황에서 제33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응급 환자를 진료할 경우 밖에서 할 수 있겠다, 그죠?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런 경우에는 그 현장이나 그 장소에서 의료업을 하겠지만은, 의료행위를 하겠지만은, 나머지는 이제 의료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누가 개설할 수 있는가 보시면 먼저 의사가 나와요. 의사가 개설할 수 있고요.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개설할 수가 있고요.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가 있고,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가 있다. 아직 안타깝게도 간호사는 개설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너무 슬프지만 언젠가는 또 우리가 희망적인 미래가 있겠죠. 간호법이 생겼으니까 믿고 가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치과의사가 갑자기 요양병원을 개설하겠다, 치과의사가 갑자기 정신병원을 개설하겠다, 안 돼요. 그 다음에 한의사가 갑자기 종합병원을 개설하겠다, 안 됩니다.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만을 개설할 수가 있고, 벗어나서는 개설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의원부터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까지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개설이라는 것 자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국가나 지자체 할 수 있겠죠. 네, 국가나 지자체가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할 수 있어요. 개인법인 말고 의료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할 수가 있고요.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그래서 뭐 부산의료원, 서울도 서울의료원 있겠지. 그 다음에 뭐 보훈병원 이런 거 있다, 그죠? 보훈병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설되는 이유가 이렇게 의료법에서 그 외에 의사 외에도 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설하려고 하면은요, 신고, 허가 이런 것들을 받도록 절차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33조에 의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는, 이거는 의원급과 조산원이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급,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이번에는 뭐가 좀 길어. 얘네들은 규모가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도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사전심의, 본심의를 2번 심의를 해. 사전심의, 본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나 그냥 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이야, 또는 300병원 이상의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심의 단계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원급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개설이 가능해. 그런데 병원급 이상부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나 300병상 종합병원을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고 할 때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자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영리법인 이렇게 나오면 뭐가 답이겠어요? 없는 자는
영리법인은 할 수 없어요. 우리 비영리법인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 아닌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되는 애들은 누구였어요? 의원급이나 조산원이었죠. 그런데 그 기관이 아닌 것은 뭐 허가를 받아야 되나 봐. 1번 병원, 2번 의원, 3번 조산원, 4번 한의원, 5번 치과의원. 바로 답이 1번이었지. 1번 병원. 병원은 신고가 아니다. 허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산원을 개설할 때에는 참고로 반드시 지도의사가 정해진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언제냐면 약국 안에 병원을 개설한다. 그러니까 약국이랑 뭔가 이렇게 단합하여서 이렇게 뭔가 밀어주기 가능한 형태로 보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뭐 이런 거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의료인은 2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가 없고요. 다만 2개 이상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면허 종별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하나의 장소에 하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특별히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행규칙 24조 가정간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문요양, 방문간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방문간호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간호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의료비를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있지만은 결국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락한 노후 생활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삶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다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추세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라라고 많이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간호와 관련된 문제 또 지역사회 간호 영역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간호가 시험에 매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매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될 텐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의료법상 가정간호 전문사가 의사, 한의사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가정간호는 가정전문 간호사가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이런 문제도 있어. 의료법상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가정간호의 범위를 보여주는 제24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4조 별표 100개 치고 가시면 됩니다. 100개 치면은 수업 못 듣겠지. 한 개만 쳐. 자, 그래서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런 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방금 문제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거가 아닌 것은 답이 되는 거야. 1번 간호 당연하겠지. 검체, 채취, 운반. 검체를 채취했으면 운반도 해야 될 거 아니니? 같이 세트야. 세트.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 교육, 상담, 다른 데 의뢰하는 거,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거,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이런 거는 당연히 가정간호의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게 가정간호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 간호사 또는 다음에 단서에 따른 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범위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뒤에 따로 표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2항에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누가 가정간호 받을 수 있냐야. 가정간호 나도 받고 싶다. 손든다고 받는 게 아니야.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의사, 한의사가 얘네들이 의뢰를 해야 돼. 얘네들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가정간호사나 간호사, 다음에 단서에 따른 간호사,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 간호사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정간호사나 이런 간호사한테만 의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뢰할 수 있는 사람 의사나 간호사고요.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가정 전문 간호사나 다음 단서를 자격을 갖춘 간호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이어서 보시면은요. 가정전문 간호사 등은 왜 등인지 알겠지? 가정전문 간호사와 자격을 갖춘 간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가정간호 중에 검체 채취,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된다.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처방의 유효기간은 90일까지로 한다. 90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게 뭐였냐면 가정전문 간호사가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 검체, 채취,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닌 것도 있습니까? 아닌 것도 있지. 아닌 거 뭐 있어요? 간호, 이거 처방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 처방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응급처치 등에 대한 훈련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처방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처치하고 운반하고 투약하고 주사하고 요런 거는 반드시 그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되지만 아닌 것도 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 간호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자, 제가 운영하는 이런 재가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반드시 가정전문 간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전문 간호사라고 하면 우리 전문간호사 13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별도의 교육 2년 이상 들어야 되고 자격증 시험 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 그런 사람을 2명 이상 둔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단서에 따른 간호사를 지금 별도로 둬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정간호를 하려면 반드시 가정전문 간호사만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전문 간호사 고용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제2항의 본문에 따른 가정전문 간호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한다. 그러니까 단서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단서를 다른 간호사도 둘 수 있도록. 이거는 뭐냐면 별도의 교육 시간을 채우면 돼. 교육만 받으면 돼. 그 이수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간호사를 별도의 가정전문 간호사 외에 자격을 갖춘 간호사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가정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얘도 여천가지 5년이 5년.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도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가정간호의 범위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간호,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훈련, 상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 건강관리 의뢰하는 거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검체 채취, 운반, 투약, 주사는 반드시 진단 처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시자는 누구 합니까? 가정전문 간호사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합병원 경우에는 종합병원이 아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정전문 간호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 거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교육을 받은 간호사면 충분해요. 그런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전문 간호사를 2명 이상 둬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전에 약간 헷갈렸는데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하고 싶다. 가정전문 간호사 진짜 안 구해지겠지. 월급도 많이 달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한 거 한 번 더 보시면은요. 의사나 한의사가 가정전문 간호사한테 의뢰를 하면 가정간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모두는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만이 가정간호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와 간호사의 처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2항에서 4항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처방 전에 유효기간 90일이라는 거. 그리고 가정간호를 실시하려면은 이 가정간호사를 2명 이상은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종합병원에서는 전문 간호사를, 종합병원 제외 병원급 의원에서는 혹은 의원급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도 되고요. 2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은 5년간 보존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처방, 가정간호에서 투약 주사와 관련된 의사의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예요? 90일. 그리고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몇 년간 보존인가? 5년. 그리고 가정간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가정간호에서 지금 매년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가정간호는 지금 완전히 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4조는 원격 의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격 의료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의료인은 원래 의료기관,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A라는 곳에서 A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지식이 별로 없어. 그랬을 때에는 저쪽에 멀리 있는 B 의료기관의 의사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고, B 의료기관은 우리는 원격지 의사라고 해요. 그러면 A, 내 지금 환자랑 같이 있는 나는 누구냐면은 현지 의사야. 현지 의사가 원격지 의사한테 이렇게 같이 진료를 협진할 수가 있어요. 원격지 의사는 지금 내가 있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진 않잖아. 화상 기술을 통해서 볼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책임과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A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B 의사한테 의뢰를 했고 B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A에서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 의사의 책임이 막중한 거야. 그래서 대면하여 진료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격지 의사는 정말 잘 지도를 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현지에서 뭔가 실수가 이루어졌다라면은 이제 그거는 현지 의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36조 요양병원의 운영 보겠습니다. 자, 요양병원 시행규칙 36조고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자, 요양병원 손든다고 다 입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 이 사람만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인성 질환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1항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법에서 말이야. 모든 법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엄청 중요하겠지. 중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단 거 아니야? 그래서 뭐든지 법에서 불구하고가 나온다면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자는 감염병 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염병 환자, 우리 아직 감염법 안 배웠지만 감염병 예방법 안 봐도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감염병 환자, 확진 받은 자, 감염병 의사 환자, 의심되는데 아직 확진 안 받은 자, 그리고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요양병원 입원하면 되겠네, 안 되겠니? 물론 이 사람도 간호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 한 명이 입원했을 때 우리 요양병원에 그 수많은 건강 취약계층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악의 상황에 갈 수 있겠다, 그제?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입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정신질환자 안 돼요. 정신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노인성 치매는 제외고요. 이거 말고 뭐 스키조프레니아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입원을 하시도록 하고, 일반 노인들이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에는 입원하지 않는다라고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길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노인성 치매 포함이고요.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입원 제외 대상은 감염병 환자 안 되고요. 정신질환자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의료인의 정원 보겠습니다. 자, 정원은
우리 병원에 몇 명의 간호사를 둬야 돼. 우리 병원에 몇 명의 의사를 둬야 돼. 요 내용이에요. 계산하는 내용이거든요. 옛날에 그 국가고시에 계산하는 내용 진짜 잘 나왔어. 근데 최근 몇 년간 안 나왔다? 최근 몇 년간 안 나왔으면 어때요? 나올만하지. 최근 몇 년간 나왔으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최근 몇 년간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부해야 돼. 무슨 말이고?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문과생들도 계산이 잘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도 같이 이거는 계산을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행규칙 제38조의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38조. 시행규칙 제38조를 이 별표 5를 봐야 되거든. 나도 이렇게 별표 5를 프린트 해놨어. 이렇게 프린트. 여기 보시면은 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구분을 해놓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놨어? 감사하게도 종합병원과 같은. 종합병원 하나 외우면 병원, 의원을 같이 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표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해놨냐면, 종합병원에 읽어볼게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그러니까 이 병원에 의사 수를 정할 때에는 의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평균 내 가지고 입원 환자를 20명으로 나눠. 그게 바로 의사 수야. 이 말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구 병원에 입원 환자가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60명이다. 입원 환자 60명이다. 그러면 의사 몇 명 있어야 돼? 3명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입원을 했다라는 거잖아. 연평균 입원 환자. 입원을 했다라는 거는 외래에서 입원시키는 의사가 있다라는 거지. 외래가 있다라는 거야. 외래 환자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외래 환자 수도 나와요. 외래 환자 3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요거에 따라서 표가 나왔습니다. 외래 환자 3명은요, 입원 환자 1명이랑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래 환자 3명은 입원 환자 1명이랑 동일한 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얘기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연평균 입원 환자를 20으로 나눈 수가 의사 정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간호사를 보겠습니다. 간호사는 외래 환자 12명을 입원 환자 1명으로 칩니다. 12명이 1명이야. 그리고 간호사 수는 이 연평균 입원 환자를 2.5로 나눠. 소수점이 나와요? 소수점 올려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간호사 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 풀 때 연평균 뭐 예를 들어서 입원 환자 60명의 의료기관이 있다. 이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정원 수는 몇 명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의사 수도 알아야 되고 간호사 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의사는 3과 20을 나눠야 되지. 그래서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계산해야 되니까 3과 20을 계산해야 되니까 꼭 외우시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12와 2.5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12와 2.5. 문제 풀어볼게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230명, 외래 환자 240명인 종합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간호사만 물어보고 있어. 아주 훌륭한 문제네. 자, 이렇게 보면 종합병원이지. 종합병원은 다행히도 병원, 의원, 종합병원 기준이 같다고 했어요. 이것만 외우면 돼. 자, 그러면 먼저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바꾸는 짓을 해야 돼. 외래 환자 240명일 때 우리 간호사 수 구하는 거니까 입원 환자를 환산을 하려면 뭐로 해야 됩니까? 12를 나눠야 되지. 그래서 계산식은 240을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20이 나오죠. 얘가 입원 환자야. 외래 환자 수를 입원 환자로 바꾼 수고, 원래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있잖아. 그러면 230명에다가 이 20을 더합니다. 그럼 250이겠지. 250을 얼마로 나눠야지 간호사 수가 나와요? 2.5로 나눴을 때. 나누니까 100명이 나오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의료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평균 1일 입원 환자가 230명, 외래 환자가 240명인 종합병원의 간호사는 100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명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호사는 소수점이잖아. 지금 2.5를 나누네. 간호사 한 명당 입원 환자가 2.5명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점이 뭐야? 사람을 어떻게 반으로 나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간호사 2명당 입원 환자 5명. 그래서 5대2가 나오는 거예요. 5대2가. 그래서 입원 환자 5명을 간호사 2명이 본다.
그리고 외래 환자로 계산을 해보면 외래 환자 30명을 간호사 1명이 본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계산식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요양병원 시행규칙 여기 별표 5에 보시면 요양병원은 좀 달라요.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80명까지는 2명, 80명을 초과하는 입원 환자는 80명을 초과한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80명까지는 의사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80명까지는 2명이야. 근데 80명을 초과했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80명 초과하는 게 81명이다 얘가. 그 81명부터 120명까지는 의사수 몇 명이야? 의사수 3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요양병원입니다.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간호사는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것이고요. 의원병원, 종합병원 요거 여러분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설치 제37조, 제38조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의료 장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단용 반사성 발생 장치 발음이 어렵네. 이거는 뭐겠어요?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싶다 이러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되고요. 신고만 하면 돼. 하겠다 신고. 그런데 MRI나 CT나 뭐 혈관 조형 장치나 이런 거 특수 의료 장비라는 것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된다. 다르죠. 아까 허가받는 개념과 신고하는 개념은 다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 좀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제38조 2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CCTV가 수술실 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신마취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때에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뭐야? CCTV지. 얘를 설치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하고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예요. 근데 하여야 한다가 녹화를 해라는 거 아니야. 설치만 돼 있는 거지 얘가 녹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 녹화는 환자 보호자 요청의 경우 이렇게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을 해야 된다. 설치는 하는데 요청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나 보호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화를 해야 됩니다. 촬영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녹화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요청을 하면 다음의 사유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 수술이 지체되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위해를 가져와서 응급수술을 할 때 혹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뭔가 이렇게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지가 않나 봐.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할 때 뭐 내가 녹화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되면은 안 되고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 저해가 우려 있는 경우 어쨌든 뭐 이런 특별한 사유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전신마취로 인해서 CCTV를 촬영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도 안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어딘도 맞지. 해야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촬영이라는 거는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녹음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 녹음은 별개예요. 녹음은 할 수 없다.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대신에 이 환자 수술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녹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30일 이상이에요.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39조는 시설 등의 공동 이용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애 동의를 받아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진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 있다. 당연하다 그죠? 1항이 되려면 2항도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숙모가 이렇게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산대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부산대병원에 다 차서 예약이 풀이라서 이거를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퍼지기 전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의료원을 대여해서 부산의료원에서 수술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따라서 이렇게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 장비, 인력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용함으로 인해서 진료를 볼 수가 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그것을 허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휴업 신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개설 신고를 봤어요. 그래서 의원급 조선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개설할 때 병원급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는 달라요. 폐업하고 휴업할 때는 그냥 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끝이에요.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40조의 2 보시면은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그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의무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년간 보관, 3년간 보존, 10년간 보존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만약에 직접 보관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관계획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고 보건소장이 허가를 한다면 그거는 지가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할 보건소장이 진료기록부를 이관 넘겨받아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기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계획서 제출, 보건소장의 허락 받았을 때 직접 보관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당직 의료인. 자, 우리 계산하는 거 어려웠는데 하나 이제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가 더 있어. 이거는 당직 의료인이야. 당직 의료인. 커피를 좀 마시고 여러분도 당이 필요하지? 이 컵 진짜 좋다. 커피숍에 갔는데 너무 좋아서 따라 샀어. 왜 좋냐면 얼음이 엄청 많아도 물기가 하나도 안 생겨. 하나도 안 생기고 그립감이 엄청 좋아. 나의 최애템. 그리고 이쁘지? 최애템이야. 자, 정신 차리고 의료인 해보겠습니다. 자, 당직 의료인. 아까는 뭐였었냐면 연평균 입원 환자가 몇 명인 병원에서 간호사, 의사 수는 몇 명이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당직을 서야 되는 의료인은 몇 명인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입원 환자 400명인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 수는, 입원 환자가 160명이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 수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보는 게 아니고 법을 볼게요. 당직 의료인 수. 자, 여기 시행규칙 제39조에 18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에는 몇 명? 한 명이고 간호사인 경우에는 2명을 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까지만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각종 병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병원에 환자가 100명이야. 100명이면 의사 몇 명이에요? 1명. 간호사 몇 명? 2명. 근데 영업을 잘해가지고 입원 환자가 엄청 늘어났어. 몇 명까지? 200명까지. 200명이네? 그러면 의사 수 몇 명입니까? 1명. 간호사 수 2명. 왜? 200명 초과잖아. 초과. 이상이 아니고 초과. 초과는 뭐예요? 200은 포함이 안 돼. 그래서 201이 되는 순간 갑자기 의사는 1명씩 플러스가 돼요. 2명. 간호사는 2명씩 플러스가 됩니다. 입원 환자 201명인 병원에서는 의사 2명, 간호사 4명의 당직 의료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1명부터 400명까지는 역시나 똑같이 의사 2명, 간호사 4명이에요. 그런데 401이 되는 순간 의사 3명, 간호사 6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400명까지는 이렇게 되지만 401부터는 또 3명, 6명이 올라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또 달라요. 요양병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 300명까지. 이거는 이제 정원이 아니잖아. 의료인 정원이 아니고 당직 쓰는 거잖아. 요양병원 300명 환자까지는 의사는 1명만 당직을 쓰면 돼. 근데 301명부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까지는 2명의 의사가 당직을 쓰고요. 601명부터는 3명의 의사가 당직을 쓰면 됩니다. 간호사는요 80이에요. 80. 그래서 80명까지에는 간호사수 1명, 81일 때에는 간호사수 2명, 161일 때에는 간호사수 3명,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당직수가 됩니다.
문제 이런 문제 나오는 거죠. 여기 수문서 문제집에 보시면 입원 환자 수가 160명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 수는 160명이래. 그러면 의사 수는 너무 땡큐야. 간단하지. 의사는 1명이고 간호사는 몇 명 필요합니까? 2명 필요한 거지. 161명일 때 간호사가 3명, 의사 수 1명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당직 의료인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47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의료 관련 감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료법이 잘 나와 있어요. 의료 관련 감염이 뭡니까? 의료와 관련한 감염이에요. 그래서 모든 감염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환자는 입원할 때 이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병에 감염병에 전염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출산하려고. 그러면 출산을 하기 전에는 아무 질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소변줄을 꽂았고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요도염이 생겼어요. 그거 의료 관련 감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건강한 상태였다라면은 치료받고 며칠 안에 낫겠지만 며칠 안에 나아도 어쨌든 입원 기간이 길어지죠. 근데 만약에 쇠약한 환자, 요양병원이나 조금 취약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염이 엄청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환자 건강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모든 걸 다 해라. 엄청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췄을 때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에는 의무야 의무. 이때에는 무조건 너희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감염관리위원회 만들고 감염관리실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감염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담 인력까지 이 실을 설치해놓고 안에 전담 인력이 아무도 없으면 감염 관리 일을 안 하겠지. 전담 인력을 뽑아서 거기 상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기관의 학생으로서 실습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조건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의료인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했어. 손 씻기 안 하고 막 했어.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갈 때에 감염관리실에서 감염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실습 가잖아요. 그랬을 때 감염 교육을 받는 것이 이렇게 47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경비원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라. 지금 이 병이 유행하고 있어. 근데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전파가 예방이 가능하냐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럼 병마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그때그때의 정보를 이렇게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 발생 원인,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은 이걸 볼게요.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그렇게 노력을 막 다 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발생했다라면은 사실대로 빨리 얘기해라. 자율 보고해라. 숨기지 말고 자율 보고해라. 자율 보고하면은 네가 알아서 얘기하면 내가 봐줄게. 얘기인 거야. 그래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행정처분도 심지어 감경을 받을 수가 있거나 면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해라. 빨리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행규칙 제43조, 46조의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은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의 업무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염관리위원회 심의 업무가 무엇인가?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 그 업무가 무엇인지, 감염관리실의 전담 인력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걸 보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 명이 이렇게 위원회 원탁에 딱 둘러 앉아가지고 뭘 하겠어. 뭔가 계획 짜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연간 감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 그리고 감염관리 요원을 선정하고 배치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 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병원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 관련 감염 그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감염관리실에서는 감염병이 생겼나? 의료 관련 감염병이 생겼나? 이런 거를 발생하고 감시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런 거 교육하고, 교육을 우리 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염관리실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은 전담 근무해야 됩니다. 종합병원이나 150개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해야 돼요. 1명 이상은 반드시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아까 본 것처럼요, 감염병 유행 시 의료기관 내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행규칙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횟수까지 나와 있어요. 2회 이상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감염병이 터져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그냥 감염병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에게 2회 이상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질병관리청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47조의 2 보시면 입원 환자의 전원 보십니다. 입원 환자는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전원을 긴급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병, 감염병 의심사항, 집단 사망 사고의 발생, 이런 위급상황 이랬을 때 입원 환자를 긴급하게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 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보호자나 환자 동의를 받아서 빨리 이동합시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어요. 불가피한 사유라는 거는 여기에 시행규칙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을 보시면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환자가 있으면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긴급 전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7조의 3 보시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서비스,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관리 감독 표준 지침을 정하고 권장하도록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게 신설됐고 올해 12월에 시행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병의 질을 관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신설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그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서비스,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그 간병을 제공하는 사람이 막 학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표준 지침 같은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장에게 이렇게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독, 의료기관의 인증을 보겠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이에요. 인증. 병원에서는 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독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기준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나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 평가원 여기에다가 위탁을 하여서 인증을 하죠. 평가 인증원에 위탁을 한다. 인증하는데 정말 많은 인원이 동반되잖아요.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증 평가 인증원에서도
따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평가하러 다녀야 되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개.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 많은 서류들을 만들어내고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대상은요,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에요.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표준이 있고 안전한 병원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인증을 받으려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증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증 기준을 보시면 환자의 권리, 인증 대상이라는 것이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 좀 이따 볼 건데 요양병원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증 대상은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인증 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 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과 성과, 조직 인력 관리, 운영, 환자 만족도.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준 세워서 보겠다. 안에 이 기준 안에 지표들이 수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어요. 환자 권리와 안전 기준을 어떻게 하면 달성했냐를 봐야 되잖아. 평가단이 가서 보기 위해서 그 밑에 수많은 지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병원들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 목표가 뭐예요? 의료의 질 향상하겠다.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 이 목적 가지고 지금 동원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 기준으로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와 관련된 활동이 쫙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 나와야 되고요. 이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였는데 제공 과정과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데 조직이나 인력 관리 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정말로 그 서비스 받은 환자는 만족해? 만족도 조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안전,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은 이런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인증 한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증도 여러분 때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증 기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평가단이 와서 인증을 결과를 내줘야 되죠. 결과는 3개야. 하나는 합격, 그건 인증이고 합격 기간 4년입니다. 2개는 불인증이 있고요. 하나는 조건부 인증이 있어요. 조건부 인증은 1년 안에 네가 이거를 개선해 오면 합격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인증 기간은 1년이고요. 1년 안에 다시 재인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이렇게 3단계로 평가 결과가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제58조의 4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양병원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의원, 2번 병원, 3번 종합병원, 4번 요양병원, 5번 한방병원. 답이 뭐예요? 4번 요양병원이지. 4번 요양병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지금 인증 받잖아요. 그래서 평가 결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 장에게 통보고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은 할 수 있다. 언제 이내에? 30일 이내에. 이렇게 제58조의 4 요 내용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증은 이렇게 공표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증 결과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증을 받았다. 그럼 4등급, 4년짜리 합격 받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한다라고 봤을 때 상급 종합병원 지정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전문 병원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인증을 받은 대상 병원,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밖에도 의료의 질 그리고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도와 명령이에요. 이거는 지도하고 명령하는 거야. 이건 좀 뭔가 강압적인 거지. 내용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이나 중대한 위해를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렇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더라도 안 돼. 지금 국민들이 위험해 라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폐업 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인다면 아니 안 되겠네. 빨리 업무를 시작해라 라고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정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휴업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관할에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하세요 라고 이렇게 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시명령 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3명.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46조의 4 개설 허가 취소.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개설을 했잖아요. 의료기관 개설을.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안 되겠다. 이 의료기관은 취소시키자 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취소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죠?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개설 허가 취소 아니면 아예 폐쇄 명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놀랍게도 헷갈리게도 시도지사가 없어요. 헷갈리지만 뭐 외워야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 구청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냐?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개설 신고를 했어. 아니면 병원급이라서 허가가 났어.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안 하네 이거.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있다. 혹은 의료인, 의료법인 명의로 다른 사람 걸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때 뭔가 위법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 하게 했을 때 명령을 위반했을 때 뭐 이런 어떤 특별하게 위반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또 많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진료비 청구하여 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면허 취소와 재교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면허 취소. 저희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누군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지금 내용은 뭐냐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결격 사유를 보시면 일단은 정신질환자 안 돼요. 그리고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안 됩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돼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어. 5년이 지나지 않았어? 그러면 안 돼요. 그 집행이 끝나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에 선고를 받은 게 아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 그래도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면허 취득할 수가 없고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이번에는 선고를 유예받았어. 유예기간에 있다라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단 형법 제268조 이 업무상 과실, 중과실, 지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내가 이거 사람을
위해를 끼치게 한 게 내 행위로 위해를 끼치게 했어. 결과가 발생한 게 위해를 끼치게 되는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이게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라 업무를 하다가 그렇게 됐다. 업무를 하다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다라면은 제외예요. 그거는 제외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선고받고 5년 이상, 유예받고 2년 이상, 유예기간에 선고유예가 있는 중에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왜 결격사유인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의료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의료인 면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신질환자 당연히 안 되고요. 마약 중독자 당연히 안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도 안 돼요. 피성년 후견인, 한전 후견인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이유로 노령이나 장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문서라든지 이런 작업이 어려운 자들이에요. 수행이. 그런 수행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고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피한전 후견인이거든요. 어쨌든 성년이든 후견이든 이런 사람들은 업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신은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한전 후견인입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재산 관리 못하고 옆에 사람들이 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료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격사유지. 그런데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의사가 이 사람 그렇지만 괜찮다, 의료인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격사유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의료인이 되어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재교부는 뭐냐면 다시 면허를 주는 거예요. 최근 10년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이나 교부 현황을 봤는데요. 100건 중에서 97%가 재교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허를 대여하다가 적발이 돼. 그래도 재교부가 되는 게 지금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경우에 재교부가 되고 안 되고 몇 년이 지나야 재교부가 되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인정이 되면 즉시 재교부가 가능해요. 재교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이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괜찮다라고 보이면 이것도 역시나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자격정지를 받았다. 근데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면은 2년 이내에 재교부 금지예요. 면허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년 이내 재교부 금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내에 재교부 금지.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면허 취소잖아. 그렇기 때문에 취소당했다 1년 이내 재교부 금지고요. 면허를 대여했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 안 되는데 재사용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겠다. 3년 이내에 재교부 금지예요. 그러니까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 안 되는데 재사용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넘어가는 건 아니지. 벌을 받아요. 자격 정지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격 정지가 아니고 면허 취소거든. 그 면허 취소 당했을 때에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라는 거야. 그리고 면허 대여했던 것도 3년 이내에 재교부 금지. 일단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해야 되는데 위반하여서 심지어 사람의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다. 그랬을 때에는 3년 이내에 재교부 금지.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재교부가 안 돼.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시험을 거짓으로 쳐서 합격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면허 날려야 되고 취소고, 이거는 아예 재교부를 해주면 안 되지. 너는 다시 시험 쳐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 자, 그리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해서 면허가 취소됐다. 이 경우 의료법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얼마 동안 재교부 금지인가? 3년 이내지. 그 다음에 의료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정 예전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있는가? 몇 년 이내? 여기 나와있지.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면허 취소된 이후 다시 이러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에는 10년이에요. 두 번이나 똑같은 짓을 했다? 그럼 10년 이내 재교부 금지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경우에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아, 재교부 금지는 진짜 이건 진짜 암기야, 암기. 이건 조금 암기지만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죠?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다. 그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 희망적인 것은 면허 조건 이행을 하지 않는 거 1년의 재교부 금지.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기간에 3번 이상 위반했을 때 면허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 정지 처분받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 조금 뭔가 이렇게 여러 번 한 경우다. 그지? 이런 경우는 2년 이내에. 나머지는 거의 3년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는 어렵지 않고 얘도 어렵지 않고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면 또 쉽게 갈 수가 있겠죠. 지금 그거는 표로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이 65조 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65조에 나와 있고 제8호 결격사유예요. 하나 해당하는 경우 의료행위 중 형법 제28조의 죄를 범하여 이게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거든.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여기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고 있고요. 이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말고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받거나 선고유예 받거나 집행유예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면허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1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면허 취소할 수 있고요.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면허 취소고요. 그 다음에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 면허 취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겠지. 일회용 의료기기. 이래서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한 경우에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다시 해서 위해를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면허를 대여하여 사람의 생명 이런 것들을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네 이렇게 했을 때 면허 취소입니다. 거짓의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면허 취소. 이 66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65조잖아. 그 다음 66조에 나오는 게 자격정지야. 우리는 뭘 구분해야 되냐면 면허 취소와 정지를 구분해야 돼. 어떤 건 정지고 어떤 거는 면허 취소거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거를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이제 다 외웠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면허 취소 이후 언제 재교부 할 수 있는가예요. 언제까지 재교부를 못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면허 취소 사유고 그 다음 나오는 66조 내용이 자격 정지 사유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재교부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표에서 다 정리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넘어갑니다. 자격 정지. 이런 사람은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자격 정지는 정지잖아. 기간이 있어. 그 기간 1년. 1년 안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한다. 언제 자격정지인데 여기 보시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때 요때 정지 의료인 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했을 때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 자체만은 자격정지예요. 근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됐다. 그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면허 취소인 거예요. 다르죠? 거짓으로 작성해서 거짓으로 뭐 고의로 뭐 이랬을 때, 추가 기재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제20조를 위반했을 때, 이거는 이제 위헌이긴 한데요. 그 태아 성감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업무를 벗어난 것을 시켰을 때, 의료기사한테 뭐 수술을 시켰어.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진료비 청구, 거짓 청구했을 때, 이랬을 때. 어쨌든 자격 정지가 있고요. 자격 면허 취소가 있어. 자격 정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년 안에서 자격 정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우리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 실태와 취업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면역의 효력을 또 역시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라 라고 했는데 신고 안 하면 어쩔 건데 라고 했을 때 뭐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정지시킬 수 있다잉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자격 정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1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 정지가 된다.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격 정지냐 면허 취소냐 요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격 정지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싶다. 몇 년이 지나면 자격 정지 처분을 못하는가? 아, 이건 안 했네. 5번. 이거는 원래는 이런 문제가 아닌데 여기 수문서에서 좋은 문제를 내셨네. 여기는 뭐냐면 6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격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너무 옛날 거 가지고 야, 니 그때 의료인 품위 손상했지. 자격 정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5년이야 5년. 그런데 5호 7호 5호는 삭제됐고 요런 경우에 진료비 거주 청구 요런 거 나중에도 밝혀질 수 있지. 그래서 요런 거는 7년인데 나머지 품위 손상시키고 요런 거는 다 5년 안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자격 정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물어봤던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하나여 의료인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고자 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자격 정지 처분 못 내리는가? 답은 뭡니까? 5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간호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피성년 후견인이 된 경우, 2번 태아 성감별 행위할 때, 3번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할 때, 4번 거짓으로 간호기록부 허위로 작성했을 때, 5번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했을 때. 답은 1번인 거 알겠죠? 얘는 자격 정지가 아니고 면허 취소다 이가.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옵니다. 품위 손상이 뭔데? 품위 손상 중요해. 그래서 품위 손상은 따로 시행령을 보셔야 돼요. 시행령에 품위 손상이란 이런 게 품위 손상이다. 나와 있어. 뭐냐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 행위했고 비도덕적으로 진료하고 거짓 과대 광고하고 요런 거. 그래서 요 금품 수수하고 영리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1번부터 3번. 요거는 무조건 외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 행위를 하려고 면허까지 받았는데 환자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주수를 외우고 하면 안 되겠지. 그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간호사 품위 손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품위 손상 행위로 옳은 것은 1번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맞지? 품위 손상이잖아. 아니지. 허위로 작성하는 거 말고 거짓이나 과대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작성한다? 이거는 품위 손상이 아니지. 품위 손상은 요 안에 것만 품위 손상이거든. 그래서 2번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를 재사용한다. 이것도 품위 손상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 3번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 요거는 품위 손상이죠. 그래서 품위 손상은 이제 이렇게 뭐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품위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이것도 품위 손상은 아니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간호 업무를 하는 행위. 이것도 품위 손상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간호사의 품위 손상 행위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 행위, 비도덕적인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요런 것들이 보기로 많이 나오고 요게 품위 손상인 거를 아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앙회 장은 다음 제66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격 정지 처분을 요할 수 있습니다. 66조의 1항 1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66조의 1항 1호. 그래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 요런 거를 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중앙회 장이 우리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었죠.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중앙회 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음은 의료지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61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69조를 하거든요. 69조를 하는데 61조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그 관계 공무원을 시켜서 그 업무 상황이나 진료기록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하거나 진술을 들어서 사실 확인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료지도원인 거죠. 그래서 의료지도원은요, 이렇게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의 소속으로 두고 있고요. 자격은 이렇게 그 관할하는 곳에 가서 진료기록부를 보거나 진술을 듣거나 해야 되잖아. 의료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돼요. 담당 구역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면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고 시도, 시군구는 해당 행정구역에서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의료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요까지 의료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거의 1시간 반 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대한 내용을 6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좀 꼼꼼히 복습을 하시고 좀 범위가 길어요. 그래서 복습을 잘 하시는 것만이 살 길이겠다. 그죠? 복습을 잘 하셔서 이 6문제 모두 맞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 품위 손상 행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본인의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는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기를 보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거 이것도 뭔가 나빠 보이고 다 나빠 보여. 나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고를지 잘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간호 업무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지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의료법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시고 특히 계산하는 문제 공부했을 때 까먹지 않게 여러 번 계산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